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분석 전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이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사일로 폭파 이런 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동안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실마리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0분 정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스포일러를 잠깐 드릴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를 사용하시면 AWS 환경에서 데이터 사일로를 해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크하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김기영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동작 방식이라든지 유즈 케이스 데모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성형 AI 얘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생성형 AI는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죠. 심지어 저희 어머니까지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적인 혁신이나 뭐 기업의 변화 아니면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우리한테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세션이 다 끝나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회사나 조직에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미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요즘 유명한 핫한 그런 생성형 AI 모델이 뭐지? 리서치를 좀 하실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도 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 꼭 맞는 녀석을 찾아서 그 녀석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인티그레이션을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실 거예요. 근데 이 시도를 한번 쭉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다른 경쟁사나 다른 회사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회사가 가진, 우리 조직이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이 생성형 AI 모델 그리고 서비스와 함께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빙산의 일각의 아래에 있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가장 아래에 있는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데이터,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마치 연료처럼 사용해서 우리가 다른 경쟁사나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자, 기업에서도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82% 정도 되는 기업들이 CDO를 만들고요. CDO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4% 정도 되는 기업들이 데이터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74% 정도 되는 기업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세션에서는 데이터 통합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주제를 한번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옷을 구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요. 저희가 다 같이 옷을 구매하러 가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모두 만족해하는 하나의 사이즈의 옷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찾기가 힘들겠죠. 이게 데이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통에다가 데이터를 다 밀어넣고 분석을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이 이런 서비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환경에 딱 적합한 서비스를 쓰고 있느냐, 적합한 저장소를 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AWS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장소, 거버넌스, 분석 활용 측면에서 우리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이것들을 조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죠. 이 부분이 저희가 AWS가 계속 얘기했던 모던 데이터 아키텍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실무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온 데이터를 나름대로
정비를 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어떨 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포인트는 우리 회사는 혹은 나는 어떨 때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가, 또 어떨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가, 요 기준이 있는지를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토리지 차원에서 좀 유연성을 갖고 싶어, 아니면 오픈 데이터 포맷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엔진에서 내가 원하는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 쿼리를 하고 싶어, 분석을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야, 우리는 ACD를 좀 준수를 해야 되고 쿼리 성능이 중요해, 아니면 이런 데이터 분석하기에까지 그런 아키텍처가 좀 간편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 레이크에 저장할지 웨어하우스에 저장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잠깐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분석가예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고 어떤 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사적인 차원에서도 데이터가 여기저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데이터가 사일로가 되면 내가 원하는 쿼리 엔진에서 모든 데이터를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소에 따라서 접근 제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복잡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기까지 그 엔드 투 엔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 통에 다 밀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를 중심으로 가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트랜잭션처럼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그런 기능을 포기를 하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동시성 환경에서 우리는 쿼리 성능을 좀 잘 내고 싶은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굉장히 잘하는 지능형 스토리지 최적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심으로 갈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데이터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들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엔진으로 쿼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하나의 개념이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입니다. 레이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래의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둘을 감싸는 하나의 레이어를 레이크하우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접근하실 때 각각의 저장소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이크하우스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관된 접근이 가능하고요. 제가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접근을 할 때 어떤 회사나 어떤 벤더사의 표준이 아니라 오픈된 그리고 표준 방식의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면 정말로 많은 툴이나 엔진에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자, AWS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인 S3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일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 사일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출시된 서비스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드시프트의 저장소인 레드시프트 관리형 스토리지와 S3를 레이크하우스에 등록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표준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체 아이스버그 API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WS에 있는 엔진이나 툴들도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신 서드파티 툴이나 다른 엔진에서도 우리 데이터를 접근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관점에서도 레이크하우스 기준으로 세분화된 액세스 컨트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 아키텍처를 변경하지 않고도
바로 도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우리가 같이 통합하고 싶으실 겁니다. 만약에 AW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가장 위에 보이는 것처럼 제로 ETL을 사용하셔가지고 손쉽게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레이크하우스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세일즈포스나 젠데스크 아니면 서비스나우 같은 그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역시 제로 ETL을 통해서 심리스하게 데이터를 레이크하우스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페더레이션 쿼리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뭐 쿼리 엔진, 예를 들어서 뭐 빅쿼리나 오라클, 뭐 스노플레이크 같은 것들도 외부에 있는 엔진에 데이터 쿼리를 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통합적으로 레이크하우스에서 같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도 통합을 하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저장소 레벨에서는 통일된 데이터 관리가 레이크하우스,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AWS가 제공하는 수많은 분석 서비스들도 하나의 통일된 개발 환경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니즈가 있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발표된 서비스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된 스튜디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AWS 콘솔과는 전혀 다른 웹 포탈이 하나가 뜹니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용으로. 거기에 접근하시면 데이터 프로세싱부터 SQL 분석, 머신러닝, GenAI 개발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하나의 포탈 안에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더 좋은 점은 아래에 보시면 레이크하우스와 통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들으셨다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AWS에 문의해 주시면 같이 핸즈온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레이크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회사에 있으신 여러 페르소나, 예를 들면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분석가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툴을 한 군데에서 같이 공통된 UI, UX로 해보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좀 멀리 갔는데 다시 돌아와 볼게요. 레이크하우스로 다시 돌아와 보면 레이크하우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스토리지 옵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마존 S3입니다. 아마존 S3 버킷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고 글루 카탈로그를 사용을 하시면 레이크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버그에 있는 API를 사용을 하시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AWS에서 있는 서비스에서도 AWS에서 있는 엔진이나 쿼리 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시지만 서드 파티에 있는 엔진이나 쿼리 툴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세요. 자, 두 번째 옵션은 아마존 S3 테이블즈입니다. 혹시 요 S3 테이블즈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에서 마치 데이터베이스인 양 해줄 수 있는 트랜잭셔널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AWS가 관리형으로 제공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3 테이블즈를 사용하면은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S3를 그 표준 S3, 범용 S3를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처리량과 더 좋은 성능을 얻으실 수가 있죠. 최고로 보면 이제 최고 레벨로 보면은 이제 TPS 관점에서는 한 10배 정도, 그다음에 쿼리 성능 관점에서는 한 3배 정도까지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S3 테이블즈를 사용하면 AWS가 대신 관리를 해준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것을 관리해 주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스버그를 실제로 운영을 하시면 그 성능을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작은 오브젝트들을 큰 오브젝트로 이렇게 합치거나 컴팩션이죠.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스냅샷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내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AWS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이크하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3번째 옵션은 레드시프트에 있는 관리형 스토리지, 즉 RMS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에서 레드시프트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있는 RMS를 레이크하우스에 바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레이크하우스를 그냥 사용을 하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때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카탈로그를 만드실 때 레이크하우스를 RMS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S3 데이터를 넣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레이크하우스에서 RMS를 써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이크하우스에서 RMS를 사용을 하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가진 장점 또는 레드시프트가 가진 장점을 레이크하우스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 인제스션이라든지 실시간 스트리밍 인제스션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잭션에 대한 장점들, 아니면 우리는 쿼리 성능에 대한 장점들, 그리고 자주 실행되는 그런 워크로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ML 기반으로 최적화를 해준다. 이런 레드시프트가 가지고 있는 또는 DW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레이크하우스에서 그대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김기영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AWS에서 부속 솔루션즈 아키텍트 롤을 맡고 있는 김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서밋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예, 게다가 오늘 세션이 마지막인데 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혼나고 빨리 털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혼나는 그런 기분인데요.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 레이크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일단은 데이터는 뭐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은 뭐 카탈로그 같은 거에 테이블로 매핑시키고 쿼리 엔진 같은 걸 이용해서 카탈로그에 접속한 이후에 뭐 SQL이라든가 여러 방식을 통해서 분석 작업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패턴이긴 하죠. 조금 전에 성일님이 뭐 S3 테이블, RMS, 이제 스토리지 옵션을 설명 주셨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레이크하우스의 통합 카탈로그와 어떻게 이 카탈로그에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지 그리고 간략한 데모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하우스에서 뭐 S3라든가 RMS 같은 이런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막 저장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들을 함께 쿼리하기 위해서는 좀 유연한 카탈로그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유연한 카탈로그를 위해서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좀 확장을 했고요. 저희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통합 카탈로그가 있는데 여기 안쪽을 다시 보시면은 페더레이션 카탈로그와 관리형 카탈로그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 카탈로그가 존재하는데 이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마운트되는 스토리지 종류에 따라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3하고 RMS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카탈로그, 뭐 영어로는 매니지드 카탈로그라도 부르는데 이 관리형 카탈로그에 마운트 되게 되고요. 일단 마운트 되게 되면 토감 카탈로그를 통해서 어디에 데이터가 있던 뭐 함께 조인을 한다거나 분석 작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페더레이션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소스, 예를 들면 마이스컬이라든가 뭐 빅쿼리 혹은 레드시프트 같은 외부 데이터 소스를 마운트해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카탈로그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관리형 카탈로그처럼 일단 외부 데이터 소스가 마운트되면 통합 카탈로그를 통해서 어디에 데이터가 있던 간에 함께 데이터를 쿼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마운트에서 사용하는 건 좋기는 한데요. 외부 데이터라든가 뭐 S3나 RMS도 마찬가지긴 하죠. 각각의 데이터 소스는 자신만의 카탈로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이런 카탈로그를 통합 카탈로그에 매핑시키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레이크하우스에서는 데이터 소스의 카탈로그를 통합 카탈로그로 마운트시키는 작업을 동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은 그 레드시프트의 예제가 있는데요. 가장 상위를 보시면은 레드시프트의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레드시프트의 이름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아래쪽엔 스키마, 다시 아래쪽에는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이게 그 레이크하우스의 카탈로그로 매핑되게 되면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 카탈로그로 매핑이 되고요. 그 아래 데이터베이스는 하위 카탈로그,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로, 테이블은 테이블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핑된 다음에 사용할 때는 select masteric from namespace.db.schema.table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도 있고 카탈로그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어를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접근 제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접근 제어를 사용하시면은 누구는 이 데이터에 접근 가능해, 누구는 이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뭐 테이블이나 DB는 당연하게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컬럼, 로, 그리고 셀 단위의 그 접근 제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태그 방식이라던가 롤로 정의되는 접근 제어 방식 역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DB나 테이블은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컬럼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특정 컬럼을 누구에게 보이겠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열절 있죠. 외열절 같은 필터링을 통해서 누구는 이 필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다. 이런 방식들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셀 방식을 보시면은 여기 컬럼과 이제 로우 방식을 합치면은 하나의 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합친 셀 레벨의 접근 제어도 역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그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리소스가 있죠. 그러니까 DB나 테이블 같은 혹은 컬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리소스가 있고요. 여기에 태그를 매겨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담긴 어떤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고 여기다가 PII라는 태그를 붙여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용자는 PII가 붙은 리소스에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는 PII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그 테이블에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용자는 해당 테이블에 당연하게 접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 제어를 하는 게 태그 접근 방식이고요. 이게 특히나 유용할 때는 이런 접근 제어를 해야 되는 테이블이 많고 관리해야 되는 사용자도 많을 때 특히나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제어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 조직 간 혹은 기업을 넘어서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들 간에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일들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쪽에 복제해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가 뭐 최신 데이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복사해 주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해 줄 때 기본적으로 제로 카피 데이터 공유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로 카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접근 제어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해 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데이터를 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원본에 바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원본을 바로 보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복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를 복제해 줄 일이 있다. 혹은 공유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제로 카피 데이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매핑된 카탈로그도 있고요. 그리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탈로그에 접근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JDBC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특정 카탈로그에 접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에 접근하는 이 방식을 아파치 아이스버그 레스트 카탈로그 API라는 방식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러니까 레이크하우스에 접근할 때는 어떤 쿼리 엔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WS의 아테나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뭐 EMR, 레드시프트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오픈소스 스팍 같은 여러 가지 쿼리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쿼리 엔진이든 상관없이 아이스버그 API를 사용하시면은 데이터 레이크 카탈로그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스버그 API를 통해서 카탈로그에 접근하면은 여기 있는 테이블들을 마치 아이스버그 테이블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마운트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소스들이든 간에 아이스버그 API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혹은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이크 하우스 카탈로그 접근하실 때는 뭐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스버그 API를 사용하시면 좀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스버그 레스트 카탈로그 API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히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들을 HTTP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RESTful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 언어나 플랫폼에 뭐 종속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오픈 소스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벤더라던가 혹은 뭐 카탈로그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레이크 하우스에 카탈로그를 제공해 드릴 때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스버그 라이브러리만 사용하시면은 좀 손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RESTful 서비스다 보니까 스펙이 존재를 하거든요. 스펙을 저희가 호환되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레이크하우스의 카탈로그에서 사용하시다가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아이스버그 그 스펙에 맞는 곳으로만 옮기시면은 일관성을 유지하시면서도 옮기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 드렸던 기능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친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사용하시는 레드시프트를 레이크하우스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레이크하우스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레드시프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많은 데이터를 넣고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겠죠. 근데 이거를 레이크하우스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데이터를 뭐 마이그레이션 한다라던가 특별한 과정을 거치시지 않고도 아주 간단하게 레이크하우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저희가 리이벤트 이후에 그 레드시프트 콘솔을 들어가 보시면은 그 메뉴가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를 글로 데이터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메뉴가 생겼고요. 이 메뉴를 통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레드시프트를 카탈로그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등록한 이후에 레이크 포메이션 쪽으로 가보시면은 누군가가 레드시프트를 등록했습니다. 이걸 승인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승인하시게 되면은 레드시프트가 글로 데이터 카탈로그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접근 가능한지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레이크 포메이션의 기능 자체가 누군가 접근 가능한다, 뭐 가능하지 않다 그런 권한을 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드시프트를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누가 접근 가능한지 혹은 누가 접근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권한들을 설정하고 접근 제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 아까 얘기 드렸던 오픈소스 아이스버그 API를 통해서 쿼리 엔진을 가지고 접근하신 이후에 분석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레이크하우스에서 RMS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레이크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레드시프트 관련 스토리지를 가지고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손쉽게 RMS를 추가하고 거기다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요. 레이크하우스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메뉴가 하나 있어요. 카탈로그 추가라는 메뉴가 있고요. 카탈로그 추가를 선택하시면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거기에서 소스를 레드시프트로만 선택하시면은 손쉽게 RMS를 레이크하우스에 추가하시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제가 좀 쉽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순서는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레이크하우스에 기존 레드시프트를 등록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마찬가지로 레이크하우스에 RMS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팍을 이용해서 뭐 쿼리 작업을 한 이후에 그 쿼리 작업의 결과를 RMS에 등록하는 데모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레이크하우스에 기존 레드시프트를 등록하는 과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드시프트 콘솔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새로 생긴 메뉴가 있고요. 여기 새로 생긴 메뉴를 보시면은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 레드시프트를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카탈로그에 바로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 카탈로그에 등록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이크하우스
레이크 포메이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메시지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조금 전에 누가 레드시프트를 등록했는데 이거를 승인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고요. 그러면은 레드시프트, 좀 전에 레드시프트를 등록했죠. 이 레드시프트를 카탈로그에 어떤 이름으로 등록한지 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상위 쪽에 보시면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정할지 등록하실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하위 쪽에 보면은 이 등록된 카탈로그를 아이스버그 API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게 할지 말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체크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이스버그 API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 지금 누가 이 레드시프트에 접근 가능할지 권한을 설정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서는 어드민 유저를 설정했고 이 어드민 유저가 슈퍼 권한을 가지고 이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레드시프트에 있는 테이블들을 레이크 포메이션 쪽에서 보여지게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레이크 포메이션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관련 등록된 카탈로그, 좀 전에 레드시프트죠. 레드시프트에 대한 카탈로그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스키마가 등록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8개 정도의 테이블이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레이크하우스에서 신규 RMS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일단 RMS를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이지 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콘솔로 접속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선택해서 콘솔을 여시면은 세이지 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고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RMS를 등록할지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레이크하우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걸 클릭했는데 보시면은 레이크하우스가 나오고 있죠. 이 레이크하우스에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위쪽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잖아요. 좀 이따 이제 그걸 클릭할 텐데 그걸 클릭하면은 그 카탈로그를 새로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카탈로그를 등록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소스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레드시프트로 선택을 하시면은 RMS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그 RMS 추가하는데 약간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길게는 하는 거 몇 분 정도인데 그 동안에 이전에 저희가 등록했던 레드시프트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화면에서 잠깐 쿼리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레드시프트로 한번 쿼리해 봤고요. 보시면은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아까 저희가 등록한 레드시프트의 데이터가 쿼리를 통해서 나오는 화면이고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 잠깐 카운트 쿼리를 세보면은 얼마나 데이터가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레드시프트를 이용해서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쿼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다시 아테나로 쿼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같은 테이블들을 지금 여기서는 레드시프트가 아니라 아테나로 쿼리하는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레드시프트로 접근을 하던 아테나로 접근하던 어떤 엔진이든 상관없이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 드리는 사이에 지금 RMS가 등록이 됐고요. 지금 신규 등록된 RMS는 이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드시프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규 RMS의 데이터를 넣는 걸 보실 거고요. 저희는 여기 이번에는 주피터 랩을 이용해서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스버그 API를 사용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팍 코드를 이용해서 쿼리하는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된 RMS도 있고 기존에 등록했던 그 레드시프트도 있잖아요. 두 가지 카탈로그를 일단은 스팍에 연결을 합니다. 스팍을 연결할 때는 아이스버그 API를 통해서 연결을 할 거고요. 연결이 되면은 어떤 카탈로그든 상관없이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카탈로그를 다 연결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RMS에서 쓸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의 레드시프트에 있는 테이블을 조인해서 조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조인 쿼리문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금 전에 만든 RMS의 새로 만든 테이블에 인서트하는
코드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쿼리 결과가 마지막에 세브 에즈 테이블로 통해서 신규 RMS에 있는 테이블로 인서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잘 인서트가 됐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실행을 해보면은 저희가 새로 넣은 데이터가 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신규로 RMS에 생성된 테이블이 잘 생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처럼 레이크하우스에서 신규 RMS에 테이블이 잘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쿼리 엔진으로 사용하던 데이터를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과정 굉장히 간단하죠. 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레이크하우스를 출시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엮는 게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제가 이 레이크하우스를 사용하시면은 뭐 외부 데이터든 혹은 내부 데이터든 편하게 마운트해서 통합 분석하고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꼭 한번 사용해 보시도록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세션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